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저번 주에 원래 우리 형소 선택형을 했었어야 됐는데 교재 등의 문제로 저도 좀 일정이 빡빡해서 원래 딱 정해진 일정 했으면 제일 좋았는데 좀 못해가지고 또 야간에 됐는데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형법대의 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차피 우리 1년 커리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형소는 딱 그 시간 내에 좀 맞춰볼게요. 필요한 거 딱 하고 제 생각에는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 중심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형소가 그럼 저는 이제 항상 앞에 이제 그 우리가 흔히 공판 중심주의라고 해서 사실 과거 여러분 그랬다고 해요. 이 변호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기 재판에 참석해서 재판을 하는 사람이지 이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같이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가 수사 단계에 관여하는 경우는 뭐 대기업 회장님이나 그런 대형 사건들에서만 아주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수사 단계는 변호사가 거의 안 들어가고 재판 때부터는 변호사가 줄었기 때문에 대부분 형사소송법 교재들이 보통 이제 공판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뭐 수사부터 들어가는 변호사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 되게 중요하게 하고 요즘 시대에는. 그래서 꼭 이 취지는 알겠으나 요즘 시대에 막 이러지는 않고요. 변호사가 이제 다 들어가고 제가 해보면 수험적으로 어쨌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는 사건도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기 때문에 최근 들어와서 이제 여기도 워낙 중요해서 흐름상 수사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공판이 되면 사실 이제 뭐 원래 뭐 재판에 주체해가지고 뭐 판사, 검사, 변호사를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 가지 않으면 판사가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미리 여기서부터 판사를 배우는 것보다 한번 제가 형법 말씀을 드렸는데 수사부원의 판사와 수사 단계에서 지원받은 판사의 차이도 좀 알기가 쉽고 해서 수사를 먼저 배우고 이제 재판에 들어가면서 공판 배우고 증거 배우고 상소 특별 관계를 좀 배울 텐데 그래서 이제 교재를요 저는 항상 39쪽 있잖아요 39쪽에 수사를 먼저 합니다. 이제 흐름상 사건의 흐름상 수사를 조금 먼저 할게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특히 이제 여러분 그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개정이 엄청 많이 됐죠. 2020년도 그다음에 2020년도에 두 번에 거쳐가지고 워낙에 개정도 많이 사실 저희도 따라하기 힘들어요. 저희도 하는 일이 이 법 찾아보는 게 일이에요. 일. 그래서 혹시 또 이거 뭐가 바뀐 게 있나, 뭐가 놓친 게 있나 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옛날 문제들보다는 좀 최근에 출제가 된 내용 중심으로 조금 볼 거예요. 그래서 좀 최근 우리 변형 모의고사나 최근 기출 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39쪽에 1번부터 봅시다.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우리가 막 교재를 시작을 할 때 수사부터가 시작이 되는데 언제 수사가 개시되느냐 뭐 이제 몇몇 상황들을 좀 두고 있는데 그 1번의 해설을 보시면 수사 준칙이라고 하는 것도 새롭게 좀 만들어졌습니다. 수사 준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거는 이 사법경찰관들한테 훨씬 중요해요. 수사 준칙은 사실 검사보다는 사경들의 지침이고 이 사경들이 과거에 검사에게 복종이 되어 있던 관계 속에서 이제는 평등하게 가는 이 단계에서 이 검사하고 사경 간의 사건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조금 정리해 놓은 게 수사 준칙인데 이게 준칙이라서 사실 법은 아닌데 엄청 중요해서 수사 준칙에 여기 이제 체포영장을 신청을 하면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외우지 않으면 뭐 저희도 몰라요. 저희도 이제 뭐 나왔으니까 보는 거. 이거 수사 준칙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서 나왔으니까 좀 봐두긴 합시다. 영장을 청구하면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저도 이런 건 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안 되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1번에 2번 지문하고 5번 지문이 있어요. 1번에 2번 지문하고 5번 지문. 이거 이제 봅시다. 결국 우리 형사소송법 개정의 대원칙이 이 순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경장, 경사,
경2부터 이제 경감 이제 이때부터 이제 간부직으로 보는데 경이 경감 경정. 옛날에 사법고시 합격하면 경정 특채가 있었어요. 고시 특채가. 근데 이제 지금 변시 특채가 경감 특채에서 조금 내려오기는 했죠. 근데 경감도 꽤 고위직입니다. 경감도 꽤 고위직이고 경정에서 이제 요 다음 단계부터 그냥 총경인데 총경부터가 서장급이죠. 총경부터가 서장급이고 총경 2부터가 이제 경무관이라고 해가지고 청단위의 부장급입니다. 청단위의 부장급인데 그 다음이 이제 각 지방 청장들이에요. 이게 치안감, 치안정감, 그다음에 이제 총장 하나 남아 있는 건데 여기까지 경무관까지를 검사에 지휘복종한 게 있다라고 했던 게 과거소송법이에요. 이 검사가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경무관이면 엄청 높은 사람인데 여기까지도 어쨌든 뭐라고 이 검사하고 지휘복종한 게 있다. 요게 이제 여기 지휘복종한 게 있다. 이게 이제 과거의 형사소송법인데, 이제 불만들이 많았고, 이제 첫 번째 개정을 해서 이제 검사하고, 이게 사법경찰리, 사법경찰관이라고 부르죠. 여기 사법경찰리, 사법경찰관 이렇게 부르는데, 사법경찰관이 수사의 주체고, 사법경찰리는 수사를 보조하는 자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건 우리 본시에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은 사경이랑, 이제 검사가 동등한 지지관계에 있다. 이게 이제 형사소송법 제정의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이 모든 게 출발해. 그러니까 이제 관계에 있으니 사경한테 뭘 줍니까? 사건에 대한 종결 권한을 준다. 사건에 대한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그러니 수사를 해보면 둘 중에 하나야. 혐의가 있거나 혐의가 없거나. 그렇지만 어쨌든 그 사건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검사한테밖에 없기 때문에 혐의가 있으면 뭘 보낸다? 사건을 검사한테 보내야 돼요. 이걸 사건을 송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혐의가 없으면 불송치를 하고요. 사건을 종결해버리면 됩니다. 이게 이제 개정된 형소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개정된 20년도에 1차 개정에서 사경과 검사는 서로 동등한 지위에 있다. 사경은 혐의가 없으면 사건을 불송치하고 사건을 종결하면 된다. 이게 사경한테 주어진 엄청나게 큰 권한이고 큰데 이렇게 끝냈으면 됐는데 이제 뭐 일선 검사들의 불만 등등 해가지고 근데 이 전까지는 혐의가 있든 없든 무조건 다 송치를 했는데 개정 전에는 이때도 어쨌든 사건을 송치를 다 했는데 그러니까 검사가 한 번 더 맞는데 이렇게 불송치해가지고 끝내버리면 억울한 사람 나오면 어떻게 검사가 그래도 한번 검토해봐 라고 해서 되게 웃기죠. 사건은 종결됐으나 수사 기록만 일단 검사한테 보내봐. 그래서 송부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기록만 검사한테 보내봐 라고 해서 사건 자체를 검사한테 송치하거나 일단 기록을 검사한테 송부. 일단 검사가 한번 사건을 보기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도 불만들이야. 야, 사건 그냥 우리한테 권한 가지고 끝내버리지. 우리한테 한번 권한을 더 보라고 한 번 더 기록을 보라고 뭔 얘기야 라고 해서 신경이 쓰이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사건이 송치가 됐어도 검사는 뭐예요? 기소를 할 수도 있고 불기소로 종결할 수도 있고 이건 검사 마음이에요. 사경은 혐의가 있다고 보내도 검사가 한번 사건을 보고 혐의 없는데? 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기록이 송부가 됐으면 실무적으로는 여러분 이 불송치한 사경이 이제 이유를 적어요. 이런 이유로 혐의가 없다. 이런 이유로 혐의가 없다. 라고 이제 사경에 적는데 거의 검사가 복붙합니다. 복붙을 해가지고 하는 거고 물론 이제 여기서 불송치로 끝내버리면 누가 기분 나쁘다? 고소인 기분 나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고소인 등이 뭐랍니까? 왜 불송치해요? 라고 이의 신청을 하면 사실 무조건 다시 사건은 송치가 되어 있기는 해요.
사건 송치가 다시 돼가지고 검사가 사건을 다시 보기는 보는데 아까 말한 요거 있죠. 이거를 거의 그대로 복붙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불기소로 끝내는 경우가 이제 실무적으로 많기는 해요. 이건 그때 복붙해가지고. 자, 이제 요 단계에서. 자, 검사가, 이제 여러분, 이거는 사실 형소법 개정 전부터도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있던 건데, 검사가 봤을 때는 혐의를 입증하는데 조금 부족함이 조금 있어 보여. 이것 좀 확인 좀 해봐야겠는데? 근데 검사가 직접 불러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귀찮으니까 이 사경한테 시킬 수도 있어요. 사경한테. 검사가, 아니, 야, 너희가 이렇게 보냈는데 나도 이거 범죄가 되는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이거 증거 좀 보완해봐. 나서 다시 한번 검사가 사경한테 요구하는 거를 야, 이거 사건 좀 보완해봐 라고 해서 보완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완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경의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를 했는데 검사가 봤을 때는 아닌데? 이거 내가 기록을 봐봤더니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이 들면 사경한테 이거 다시 한번 수정해줘 라고 재수사를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어를 좀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사건을 송치받아가지고 검사가 이것저것 좀 확인 좀 해보려고 사경한테 이것 좀 시키는 게 보완수사. 사경이 불송치로 사건 끝냈거든요. 끝냈는데 검사가 기록을 검토를 해봤더니 아닌데 이거 이런 이유로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라고 요청하는 게 재수사예요. 재수사. 그래서 이제 여기 1번에 2번 지문에 보시면 검사는 그 공소 제기, 그러니까 그 객체가 뭐예요? 송치가 된 건이에요. 보완수사는 검사가 송치를 한 건에 대해서 사경리는 혐의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사경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5번 지문 보시면 사경이 불송치를 했어. 사경은 혐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검사가 기록을 봤더니 이상한데? 이것 좀 확인해 봐야겠는데? 라고 필요할 때 뭐 요청한다? 재수사를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사경한테 사경은 재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 해서 보완수사,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특히 이제 그 사례형을 다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틀, 사경의 수사를 마친 후에 사건을 송치했을 때 보완수사와 사건을 불송치하고 기록을 송부했을 때 재수사를 하는 것 등에 대해서 큰 흐름을 다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라고 보시면 되겠고 3번 지문이 이제 요즘 스타일이죠. 요즘 스타일 3번 지문 같은 경우는 이미 기출이 많이 됐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지 아까쯤에 수사가 개시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인지인데 사경이 인지를 하면은 야, 이 사건 되다 하고 이제 수사를 하면 되는데 이제 인지를 하려면 이제 인지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인지했다라는 문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꼭 막 문서를 쓰고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보다는 일단 수사 먼저 하고 이제 뒤늦게 서류만 하거든요. 서류만 하는데 인지서를 작성을 안 했으면은 수사가 다 위법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본격적으로 수사 개시했으면 꼭 형식적으로 인지서라고 하는 거를 안 만들었어도 수사는 개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수사가 된다. 이게 원래 기존 문법이에요. 기존 문법. 꼭 여기 나와 있는 인지 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했어도 수사는 문제가 없다. 이게 원칙인데 그 가로에 삭 빼버렸죠. 컴마 다음에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 하더라도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건 없다. 장래에 이 사건이 인지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사건화 될 가능성이 아예 없어. 그럼 이거는 뭐 하면 안 돼? 수사하면 안 되겠죠. 이건 그냥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게 이제 요즘 스타일의 문제. 그리고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친고죄 고소가 되기 전에 수사하는 거 돼요, 안 돼요? 친고죄 고소가 되기 전에 수사하는 거. 고소는 소추 조건이지. 친고죄에서 고소 소추 조건이지 수사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는 하면 됩니다. 수사하고 기소하기 전까지만 고소를 받아오면 돼. 근데 거기도 비슷한 문구가 있어. 장차 고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그런 경우 외에는 꼭 고소가 있기 전에 수사하는 게 이 법은 아니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 그런 판례가 원칙에 반하는 예외적인 요건을 딱 집어놨는데 그 예외적인 요건을 딱 문제를 주면서
마치 과거처럼 원칙적인 문구를 딱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함정에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이게 요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원래는 인지 절차 밟기 전에 수사하는 것도 허용이 돼요. 허용이 됩니다만은 지문처럼 인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안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4번 지문, 이건 제가 형법 때도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여기서 이제 기소가 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기소가 돼야 비로소 이 소를 받는 수소 법원이 생기면서 담당 판사가 생기면서 앞으로 필요한 게 있을 때는 뭐다? 이 판사한테 다 청구하면 된다. 이 판사한테 뭐 필요하면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영장 등을 다 이 판사한테 청구하면 된다. 수소부원의 판사한테. 근데 수단계에는 뭐라고? 이런 판사가 없다고. 이런 판사가 없기 때문에 이 검찰청에 대응하는 이 검찰청에 대한 이게 서울 남부지검이면 남부지법에 지방법원 판사가 있고 영장을 전담하는 판사가 있다. 여러분, 법원은 주말에 일해요, 일 안 해요? 안 합니다. 불 다 꺼져 있고요. 일 안 하는데 유일하게 일하는 법원이 여기죠. 영장을 담당하는 법원들은 이게 뭐 구속영장이든 압수수색 영장이든 여러분 영장 실질심사 같은 경우에 체포가 된 후에 사경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담당 판사는 즉시 혹은 다음 날까지는 빨리 뭘 해줘야 돼? 영장 심사를 해줘야 돼. 왜냐면 이미 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신 제한 기간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금요일 날 체포가 되면은 보통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뭐 해줘야 돼요? 영심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게 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이걸 전담한 판사가 있다. 그리고 이 판사는 뭐라고? 전혀 다른 판사다. 이 판사와 전혀 다른 판사이기 때문에 이 판사한테는 수사 중일 때만 청구하는 거고 기소가 되면 이제 우리 수사법원에 이 판사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4번에 수사법원 공소가 집계가 됐으면 수소법원 판사한테 청구를 해야지 수단기의 지원법원 판사한테 청구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쯤 보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43쪽에 이제 고소 봅시다. 수사가 됐을 때는 수사의 단서 가장 많은 것이 이제 고소고요. 5번 봅시다. 43쪽에 5번 보시면 뭐 1번 지문은 너무 이제 유명한 지금 전화 판례였기 때문에 잘 기억하실 거라고 믿어요.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있고요.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이 고소권에 관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 이 부재자 재산 관리인은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하느냐? 해당한다. 그렇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전환 판례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형법대랑 뭐 헷갈리면 안 돼요? 형법 시간에 성년 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반의사 불벌의 의사 표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안 됐죠. 성년 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반의사 불벌의 의사 표시는 안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부재자 재산 관리인은 법원에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 친고죄 고소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여러분 고소를 할 때 피고소인의 이름을 성명불상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명불상. 자, 한밤중에 누가 날 때리고 도망갔어. 고소해야 될 거 아니야. 누군지 알아 몰라. 모르지. 뭐라고 넘어야 돼요? 성명불상의자가 날 때리고 갔다. 라고 할 수밖에 없어. 대신에 뭐 해줘야 돼요? 특정을 좀 해줘야 돼. 저기 뭐 역삼역 사거리 앞 어디야 뭐 편의점 앞에서 뭐 키 한 170 정도 남성이 날 치고 갔다.
정도로 사건 혐의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수사할 수 있을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고 꼭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어.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특히 뭐 인터넷으로 누가 나 명예훼손했다. 그건 뭐예요? 뭐 인터넷 아이디고 성명을 모르는 건 형사불상이죠.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이번에 고소에서도 범죄자의 특정 같은 것은 일정한 범죄를 지정신고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면 충분하고요. 성명불상도 괜찮고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같은 것도 이제 아주 명확하면 좋은데 명확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범행이 특정만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여러분 형법에 그것도 했습니다.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에 대한 허위신고는 무고가 될까요, 안 될까요? 특정되지도 않은 성명불상자에 대한 허위신고. 여러분들이 경찰인데 누가 와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누가 때리고 갔는데요. 때리고 갔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그건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수사할 수 있어, 없어? 못하죠. 그러면 허위신고를 해도 수사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고죄가 안 되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명불상은 관계가 없는데 특정은 좀 해줘야 된다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3번 같은 건 아실 거라고 믿고 행위 능력, 의사 능력은 다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 4번 같은 경우는 기초라면 기초일 수도 있는데 사건의 피해자가 있고, 자,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 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고소를 대리해 준다. 이때의 변호사의 고소권은 독립한 권한입니까? 대리권, 피해자를 대신하는 겁니까? 이때는 흔히 대리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있다?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있습니다. 흔히 친권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친권자의 대리권은 우리가 독립한 권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차이가 뭐가 있을까?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 변호사가 피해자가 원치 않은데 이거는 고소해야 됩니다 라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고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안 되겠지.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할 뿐이야. 대리할 뿐이야. 근데 친권자인 부모는 우리 어린 딸이 어디 뭐 추행을 당해가지고 왔어요. 어디 나가가지고. 근데 이 어린 딸은 무서워서 신고를 안 하고 싶어 해. 자, 부모는 자식의 의사에 반해서 고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독립하다는 얘기야. 우리가 사료형을 쓸 때도 독립과 대리의 뜻은 그런 겁니다. 대리는 피해자의 의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피해자의 의사를 따라가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공소시효의 진행 여부도 피해자가 기준이에요? 대리인이 기준이에요? 피해자가 기준입니다. 대리하는 거니까. 여기 기준이 아니야. 근데 부모는 뭐라고? 독립하다고. 독립하다고. 독립하기 때문에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뭐 할 수 있어? 고소할 수도 있어. 공소시효의 기간도 뭐예요? 피해자께 끝나도 뭐 남아있어? 내 건 남아있어. 범인 안 날로부터 6개월. 6개월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가 안 날로부터 이거는 따로 별도로 진행합니다. 별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대리권과 독립권의 차이는 그런 거죠. 그래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느냐? 공소시효의 진행은 별도로 진행하느냐? 이거는 내 거니까. 고소는 내 거니까 별도로 진행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4번. 저희 같은 변호사가 아니라 보통 이제 부모와 같은 법정 대리, 친권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을 했어도 부모는 늦게 한단 말이야. 피해자는 3개월 전에 당한 사건을 부모는 3개월 뒤에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는 3개월 뒤에 그때부터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을 하고요.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5번 질문 보시면 이제 우리가 뒤에 증거의 증명 능력 갔을 때 엄증, 자증 공부를 할 때 사실 뭐 일정 부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데 뭐 5번 같은 건 사실 저는 외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실 친고죄 고소도 고소가 없으면 최종적으로 처분이 안 되는 거는 맞기는 맞지만 어쨌든 이 소추 조건이 뭐는 아니에요? 범죄의 성립 조건은 아니란 말이야. 우리 범죄의 성립 조건은 당연히 뭐예요?
엄격한 직면이에요. 범죄의 성립 여부는 엄격한 직면인데 친고죄의 고소는 범죄의 성립은 끝난 거고 고소가 있었냐 없었냐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뭐다?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판례가 자유로운 증명으로 봤죠. 자유로운 증명이 받고 자 그리고 이제 뒷문장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친고죄에서 고소의 불가분의 원칙은 보통 뭐가 나왔어? 보통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나온단 말이야. 친고죄의 고소는 보통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객관적 불가분 원칙이 나왔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뒷문장은 맞아요, 틀려요? 일제의 일부에 대한 고소 여력은 전부에 미치고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뒷문장, 앞문장은 틀리고 뒷문장은 맞단 말이야. 그러면 뒷문장에서 뭐가 문제가 듣게 돼요? 포괄일제가 문제가 되죠. 제가 수업 때 한번 해드렸죠. 포괄일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포괄일제는 범죄가 이때 시작해서 이때 끝나는 걸 말하는데 이렇게 5건을 특정을 해가지고 포괄일제로 고소를 했으면 이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요때부터 요 사이에 진행된 여러 건들이 뭐라고? 이미 다 고소가 된 거라. 이미 다 고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일제 일부에 대한 고소는 전부에 미치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5건 이 5건에 대해서 고소가 돼서 판결이 났으면 그 뒤늦게 하나, 둘, 세 개의 건이 뒤늦게 추가로 발견돼가지고 3건을 고소해봤자 어차피 뭐라고? 이거 어차피 기판력이 미쳐버리기 때문에 면소판결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건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소의 객관적 불가능의 원칙 이것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 봅시다. 44쪽에 6번 봅시다. 6번 봅시다.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굳이 뭐 1번, 2번 같은 건 굳이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4번 정도만 보고 갑시다. 4번 정도만. 하나 더 봐야 되나? 일단 4번 먼저 보고 4번 먼저 보시면 A가 갑을 고소해서 갑을 피고에 들어가는 형사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던 중 1심 판결 선고 전 A와의 갑 사이 밀려 사건에서 서로 제기한 형사사건을 모두 일체 취한다 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이 됐다. 그러면 사실 변호사들은 뭡니까? 이렇게 조정이 성립이 되면 이걸 빨리 뭐 해야 돼? 빨리 형사건에 내줘야 돼요. 민사건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를 형사재판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민사상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거 빨리 합의서 뭐 내면 돼? 빨리 형사사건에 내면 됩니다. 형사사건에 내면 끝나는 건데 안 낸 거야. 안 내니까 뭐예요? 형사사건에 알 턱이 없지. 그러니 아직 뭐예요? 고소가 취소가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취소가 된 것으로 간주된다. 형사하고 민사는 별개다. 그냥 내면 됐는데 안 된다라고 보시면 안 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에 3번 같은 거는 누가 만드신 건지 모르겠는데 참 어려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어요. 3번에 보시면 사실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죠. 수사기관에 대해서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한 바는 없으나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하였던 경우에 이후 피해자의 고소는 재고소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위반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지워야 되겠죠? 저 한참 봤어. 이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뭔 말이지? 한참 봤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뭡니까? 고소를 하면 재고소는 안 되죠. 이건 알고 있는 기본 원칙이야. 한번 고소를 취소했다가 처벌해주세요. 처벌해주세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취할 때는 고소를 취한다는 건 뭐예요? 보통 이제 합의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합의를 할 때 받기로 합의금이 있는데 다시 재고소는 보통 언제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합의금을 안 줘 이 새끼가. 합의금 받을 걸 합의를 했는데 고소를 취소했는데 합의금을 안 줘. 그럼 뒤늦게 재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합의를 할 때는 돈 다 받고 합의해야 돼요. 분납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원칙인데 그럼 이제 3번 지문에 보시면
이게 하필 이제 두 가지죠. 친고죄가 있을 거고 반의사 불벌죄가 있을 텐데, 친고죄는 기소를 할 때 고소가 필요하고, 합의가 돼버리면 재고소는 안 되겠죠. 근데 반의사 불벌죄는 기소할 때 고소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요것 때는 고소가 사실 필요 없어요. 이때는 고소가 필요가 없어, 사실. 고소가 필요가 없고 합의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재고소가 됐고, 여기 보시면 수사기관에 대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한 바는 없다.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한 바는 없으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했던 경우에 이후 이거를 재고소할 수 있느냐와 관련을 해가지고, 재고소가 되려면 뭐 해야 돼? 한번 고소한 적이 있어야 돼. 한번 고소한 적이 있어야 재고소가 안 되는 건데, 지문은 뭐 한 적이 없다고? 고소한 적이 없다고. 지문은 고소한 적이 없다고 합의만 했을 뿐이야. 그러면 이때의 고소는 재고소야, 처음 고소야? 처음 고소란 말. 그러니까 이건 뭐야? 허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허용이 된다. 요거는 재고소니까 허용이 안 된다. 애초에 뭐야? 고소한 적이 없으면 재고소가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쯤 보고 또 넘어가 봅시다. 자, 그리고 좀 많이 보면 좋은데 보고 한번 합시다. 51쪽 들어오시면 우리 올해 변시 좀 봅시다. 올해 변시 좀 보시면 12번에 여러분 친고죄, 비친고죄 문제가 나오잖아요. 항상 마지막 죄를 받아야 돼요. 마지막 죄명. 앞에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뭔데? 이거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기억 지문 보시면 비친고죄로 고소를 했는데 결국 검사가 뭘로 했대? 결국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을 했고요. 공소를 제기했다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 비친고죄가 되지 않는 한 결국 법원은 뭐예요? 검사가 기소한 게 친고죄니까 고소가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우리 니은 지문은 아까 제가 비교해서 봤었죠. 니은 지문은 우리 성년 후견인은 가정법원 허가를 얻었어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없다라는 거는 우리 앞에서 봤던 거니까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지문 보시면 이건 이제 아마 좀 실무적인 내용을 좀 담아놓은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에게 되게 불친절한 법이에요. 어쨌든 소송의 주체는 검사, 수사기관 사경, 그다음에 검사, 피의자, 피고인, 판사, 이게 소송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결국 여러분 피해자 신문 조사란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사실 다 참고인이야. 결국 피해자도 피의자,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되게 피해자에 대한 권리 보장에 되게 불친절해요. 그나마 최근 들어 많이 좀 개선이 됐죠. 그래서 이제 개선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국가가 원하면 국선을 붙여줍니다. 국선을. 그래서 이제 성폭력 당한 피해자분들께서 수단계에서부터 피해자 국선에 붙고요. 솔직히 변호사 입장에서는 좀 더 까다로워진 측면이 있어요. 보통 이제 이게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변호사들은 피의자, 피고인 변호를 많이 해요? 피해자 변호를 많이 해요? 피의자, 피고인 변호를 많이 하면 그 이유 뭔지 알아요?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야. 여러분, 범죄의 피해자 분들께서 본인들은 피해를 입은 거잖아. 많은 돈을 쓰면서까지 변호인을 고용하겠어요? 안 합니다. 범죄 피해자인데. 내가 피해를 받는데 돈을 쓰면서 고용을 해야 돼. 근데 돈 누가 많이 써요? 이제 수사를 받아야 돼가지고 구속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아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변호사들의 변호 역량도 다 그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의무적으로 성폭력 피해자 국선을 이제 붙여줍니다. 되게 원하면, 필수는 아니고요. 물어봐요. 수사관에서 물어봐가지고 기한은
피해자 국선 선정 원하나요? 뭐 보통 원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선정이 되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상대방 피의자를 변호한 측은 좀 골치가 아파져요. 왜 그러냐면 이제 피해자 국선이 됐으니까 함부로 뭐 하면 안 돼? 피해자한테 연락하면 안 돼요. 옛날엔 됐거든. 옛날에 그냥 하면 돼요. 옛날에 그냥 저 죄송합니다. 피해자랑 통화를 좀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저 변호사한테 사과드리고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 피해자 국선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어디 통해야 돼요? 피해자 국선 통해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또 피해자 국선분들은 연락이 잘 안 돼. 그리고 뭐 잘 모르시기도 하고 그럼 선생님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그 무슨 건 그 아시죠? 그러면은 누구요? 하면 확인 하신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그 합의가 좀 있는지 아직 연락 못 해봤는데 한번 여쭤봐 주시고 혹시 괜찮으면 좀 제가 연락하면 드려도 되는지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연락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끊는단 말이야. 이렇게 모든 걸 피해자 구성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원치 않다 그러면 또 피해자 구성 통해 가지고 합의 금액 얼마쯤 해서 막 물어보고 연락 물어보고 이러니까 번거로워요. 근데 어쨌든 이게 디귿지 뭐예요? 이 피해자의 변호사,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는 이 피해자를 대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가집니다. 모든 권리를 다 가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피의자 변호를 할 때도 다 피해자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져가기 때문에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 표시, 안의사 표시를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피의자 변호를 할 때 합의서를 쓸 때 피해자랑 많이 쓸까요? 피해자 국선이랑 많이 쓸까요? 구선이랑 많이 씁니다. 구선이랑. 그리고 피해자 구선분이 계시면 보통 그쪽을 많이 써요. 그래서 피해자 얼굴 한 번도 못 보는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가지고 저는 포괄적 대리권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을 지문 보시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워낙 중요한 한 번만 합시다. 자, 고소의 취소는 언제까지만 가능해요? 고소의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죠. 전까지만 가능하고. 자, 항소심에 들어왔다. 그 질문. 항소심은 그래요. 합의를 못해요? 항소심 합의를 못합니까? 당연히 할 수 있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1심에서의 합의하고 2심에서 합의가 너무 다르죠. 왜 이제 이게 만약에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라면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다라는 것, 즉 합의를 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고소가 취소가 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됩니다. 그대로 공소 기각으로 끝나버릴 거란 말이야. 1심 때 합의가 돼버리면 뭐예요? 그대로 공소 기각이에요. 근데 2심 때 합의가 되면 어때요? 합의는 할 수 있지. 이거는 그냥 그렇죠. 양형에 합의했구나. 실형 줄 거 집행유예 줄게, 징역 줄 거 벌금 줄게로 양형 사유에 불과하다. 양형 사유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1심 때 합의하고 2심 때 합의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여기 리을 지문. 자, 우리 이제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고 상해죄는 아니죠. 상해죄로 기소가 돼서 1심 무죄가 됐는데 항소심에 이르러서 드디어 폭행죄가 됐다. 그러면 1심에서는 상해죄란 얘기는 뭐예요? 1심에서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었는데 항소심에 들어와서 드디어 반의사 불벌죄가 됐다. 그러면 항소심이 들어와서야 드디어 반의사 불벌죄가 됐으니 항소심을 1심처럼 취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어쨌든 항소심이야. 그러니 항소심에 들어와서 드디어 처음으로 폭행죄로서 반의사 불벌죄가 됐는데 이때 뭐를 했다? 합의를 했다. 공소 기각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대로 판결은 하되 좀 깎아주겠죠. 그러면 이제 왜 이거는 같이 볼 게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있죠.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사실 근데 사실 이쪽 판례가 되게 많은데 막상 보면 최근 판례는 별로 없어요. 왜 그게 뭡니까? 대금 형법의 친고죄가 대부분 폐지가 됐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아. 옛날에 이제 성범죄들이 친고죄일 때 되게 중요했는데 요즘은 좀 거의 별로 의미는 없죠. 어쨌든 이제 친고죄에 있어서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이 고소가 의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고소의 주관적 불가능의 원칙이죠. 근데 이제 자 1심에서 여기 1심에서 갑과 을이 친고죄 공범인데 친고죄 공범인데 갑에 대한 고소가 있은 후에 갑에 대한 1심 판결이 나고 갑은 2심으로 항소를 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뒤늦게 을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을 하고 있다. 1심 재판을 시작을 했다. 근데 여기서 을이 피해자하고 뭐 했다? 피해자 A하고 을이 1심에서 합의했다. 을은 언제 합의한 거야? 1심에서 합의한 거야. 을에 대한 고소 취소 돼요, 안 돼요? 을에 대한 고소 취소 됩니까, 안 됩니까? 야, 갑은 2심 갔으니까 이 갑은 안 되겠지. 근데 을은 아니 이게 처음인데. 근데 이때 뭐예요? 판례 결론 고소 취소 안 되죠. 고소의 주관적 불가능의 원칙 때문에 이미 뭐예요? 2심 가버렸기 때문에 을은 좀 억울하겠으나 뭐 안 된다. 고소 취소 안 된다라고 이제 보는 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미음 보시면 유효한 고소에 기초한 친고죄의 공소 제기 후에 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의 취소가 있으면 법원이 이제 공소기각 판결인데 공소기각 판결은 327조고 327조의 2호예요, 5호예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 2호입니까, 5호입니까? 5호죠. 애초에 친고죄인데 고소가 없었으면 2호,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위반한 경우 고소를 받고 기소를 했는데 뒤늦게 고소가 취소가 된 거는 5호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넘어갑시다. 좀만 해도 시간 금방 가버리네. 그 다음에 이제 55쪽에 15번 봅시다. 55쪽에 15번. 그것도 시간 가버리네. 자, 기억 봅시다. 기억. 수사상 임의동행의 의의가 뭡니까?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동행을 하는 것이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게 임의동행이고 경직법상 임의동행이 있죠. 사실 경직법상 임의동행도 본질은 뭐예요? 임의수사하고 똑같죠. 근데 여러분 원래 이 경직법상 임의동행 전에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검부터. 경직법상 불신검을 하고 잠시만요. 이거 신고해도 확인하겠습니다. 하다가 근데 뭐예요? 여기서 이제 경찰관이 막 물어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예요? 뭐 이렇게 하나 봐. 좀 그렇잖아. 아니면 뭐 여기 도로가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교통이 불편해. 그럴 때 물어보는 거지. 제가 좀 확인할 게 좀 있는데 여기서 할까요? 아니면 뭐 불편하시면 서해 가서 해도 괜찮습니다. 서해 가서 하시죠. 이게 뭐야? 경직법상 임의동행이고 경직법상 임의동행은 한계가 있죠. 6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원하면 6시간 초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경직법상 동행은 안 됩니다. 무조건 6시간이 맥스예요. 근데 경직법상 임의동행이 아니라 일반 형사소송법상 수사상 임의동행은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 나갈 수는 있어. 대신에 남아있는 건 자유다. 따라서 기억 지문에 경직법상 임의동행이 아니라 우리 소송법상 임의동행은 6시간을 넘길 수 있고요. 다만 언제든 퇴거할 수 있는 건 똑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하고 미음하고는 한 2년 전인가 나온 최신 판례죠. 니은하고 미음은 이제 최신 판례. 그러니까 거의 형사소송법은 우리 변시, 특히 변시가 각종 사례 기록 객관식에서 요즘 형소법 판례 받아. 막 저도 따라하기가 벅차요.
판례 나올 때마다 정리하고 해서 근데 그나마 니은 미음은 좀 쉬운 판례죠. 니은 미음은 그 나이트클럽이죠. 제주도의 나이트클럽에 그 좀 음란한 공연을 한단 말이야.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이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뭐예요? 경찰이 들어오면 공연을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지. 그러니까 경찰은 뭐예요? 티를 안 내고 들어간다고. 손님인 척 쓱 들어가서 이 새끼들 뭐야? 위에 무대 위에 야한 옷 벗고 막 춤추고 있네? 그 뭐예요? 경찰이 몰래 찍었단 말이야. 찍었을 때 이거 위수증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경찰인가 밝히지도 않았고. 야 그리고 여기는 지금 그 범죄자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요? 일반인 되게 많거든. 야 그럼 이거를 다 일반인들 섞여 있는데 촬영하는 거 위수증이냐 아니냐? 결론은 뭐예요? 아니다라는 게 판례 결론을 좀 풀어쓴 거야. 결론을 먼저 넣어놓고 니은 지음 보시면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 가능한 나이트클럽이에요. 여기에 그냥 통상적인 방식으로 들어가면서 물리력, 강제력 행사 안 하고 물론 경찰은 숨겼죠. 했을 때는 일단 허용되는 것이고 바로 이어서 그 밑에 미음 보겠습니다. 니은하고 미음 이어서 보시면 범죄 수사를 위한 경찰의 촬영 행위는 현재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추구했거든. 현재 지금 야근을 주고 추구했거든. 음란 행위 하고 있고 행위된 직후이고 증거 보존 필요성, 긴급성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에 의해서 그래 그 촬영은 비록 뭐야 영장 없이 찍었어. 왜냐면 경찰 확신이 없거든. 경찰 확신이 없으니까 한번 신고는 들어왔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 근데 진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영장 없이 찍었을 때. 집회 시위 현장에서 촬영 행위는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 자유결정권, 집회 자유 등을 집회 판례였네요. 똑같습니다. 나이트클럽 집회나 기본권에 제한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 없이 이루어진 거면 위법한 것이 아니라 허용된다. 일반인이 출입이 허용된 곳에 자유롭게 들어가서 범행 현장을 촬영한 것 정도는 판례 영장이 없어도 허용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디귿 좀 봅시다. 이게 좀 이런 거 보면, 좀 쉬운 범위를 정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이제 우리 그거 좀 잠깐 틀 한번 잡아볼까? 우리 이제 뒤에서 할 건데 지금 해보십시다. 과정도 생략하고 여기서 여러분 제가 영장실질심사라고 적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실질심사예요 아니에요? 당연히 왜냐면 체포 실질심사는 없어요. 여러분 그 실질심사하고 적부심의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체포 적부심? 체포 적부심은 있죠. 체포 실질심사는 없어요. 구속 적부심은 이거 특히 우리 대통령께서 공부하라고 해줬고 최근에 참 핫했죠 여러분. 진짜 나올 것 같아. 물론 이제 할 말을 많이 있다 내일 좀 한번 할 게 있을 텐데 차이가 뭡니까? 이거는 발부 전에 하는 거예요. 실질심사는 발부하기 전에 이거를 발부할 거냐 말 거냐를 심사하는 게 실질심사고 적부심은 뭐예요? 일단 발부가 됐어. 발부가 됐는데 사후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따져보는 게 적부심. 요거에서 실질심사는 사전에 하는 거고 이건 미리 하는 거고요. 미리 하는 거고 적부심은 이제 사후에 영장이 나온 다음에 이제 확인하는 거니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뭐 지금 그거 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실질심사는 우리나라에 구속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압수수색 실질심사도 없고요. 근데 지금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실질심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몇 개 뭐 토론을 하고 있거든요. 검사 완전 반대 많이 하고 막 그런 건데 어쨌든 이건 대한민국 필수죠. 필수고 어쨌든 영장이 발부가 됐다. 여기서 영장이 발부가 됐다. 근데 보통 구치소에 갑니다. 보통 사경 단계에서 마무리가 됐을 거고 사건은 송치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검찰 단계에서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 갑을
피의자 갑을 검사가 검사실로 야 너 나와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갑이 안 나오는 거 버틴다. 나 가기 싫다. 나 기소해라. 빵에 있을 거다 하고 버티면 검사가 부를 수 있다 없다? 있다면 근거가 뭐예요? 그렇지.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이 영장의 근거에서 피의자를 뭐예요? 데려올 수는 있다. 그래서 이제 강제로 끌고 오는 건 가능하다. 강제로 데려오는 건 가능하다. 다만 검사실로 데려온 다음에 강제로 데려오는 건 가능한데 데려온 다음에 강제로 입을 열게 할 수는 없죠. 검사실에 왔으면 여기서 조사는 뭘로 임의수사의 방식으로 진행은 되죠. 이 방식으로 진행은 되는 거는 이제 아실 걸로 믿고 안 할 걸로 믿고. 그럼 여기서 피의자가 어디서 오는 거야? 구치소에서 검찰로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버스 타고 쭉 옵니다. 버스 타고 쭉. 보통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구속된 사건의 피의자 변호하러 검찰청에 가잖아요. 만약에 2시 조사예요. 2시 조사면은 한 40분쯤, 50분쯤 간단 말이야. 그럼 담당 검사실에 가, 맨 처음에 입구에서 병패 들고 가지고 이렇게 신분증 맡긴 다음에 들고 오거든요. 302호 검사실 가가지고 뚝뚝한 다음에 2시 사건 변호사인데 변호사 없으면 저기 가운데 보통 그 휴게실 같은 데가 있어요. 휴게실 잠깐 대기하시면 됩니다. 2시에 부를게요.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게소 앉아가지고 좀 기록 좀 보고 있으면 이제 우르르 올라와요. 올라올 때 다 포승처라고 옵니다. 손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 상체로 좀 이런 편이 그렇긴 한데 쭈르르 올라와요. 교도관 분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면 누구 4층 올라가고 누구는 저기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교도관 한 명씩 데리고 온단 말이야. 그럼 이제 포승줄을 가지고 여기 이제 근데 여러분 수도권 같은 데를 많이 가면 보통 이제 검사실 이렇게 있으면 검사, 수사관 1, 수사관 2 보통 한 평검사가 수사관 2명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장이나 부장쯤 되면 수사관이 많으면 3명까지도 있어요. 3명까지 보통 실무관 1명 있습니다. 기록 같은 거 옮기는 분들.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이렇게 돼 있는데 수도권 같은 데 가면 검사가 바빠서 검사가 직접 상을 별로 없고 지방가 많이 하고 수사관들하고 보통 이제 피의자하고 이렇게 앉아고 피의자에게 앉고 이제 변호사 뒤에 앉고 그 다음에 옆에 교도관이 계세요. 교도관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수사를 하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아까 피해자가 포옹줄을 메고 왔잖아. 이제 이때는 수사를 받을 때는 풀어줍니다. 수사를 받을 때는 포옹줄을 풀어줘요. 안 풀어주는 경우도 있어. 언제 안 풀어줄까? 마약 사건 같은 건 잘 안 풀어줘요. 돌발 행동 같은 혹은 자살 같은 거 했던 전력이 있거나. 그래서 이제 이 피해자가 돌발 행동할 위험성이 있으면 안 풀어주는데 이제 보통은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디귿은 그런 거죠. 구금된 피의자가 도주, 자해, 자살 같은 거 했을 때 많이 그래요. 이 방법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마약도 안 풀어주고 않는 이상 보호장비를 착용을 하지 않은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검사실에 올 때까지는 차고 옵니다. 근데 조사실에서 신문을 할 때는 이 교도관에게 보호장비를 해체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요. 교도관은 응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건 다 풀어줍니다. 다 풀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를 봅시다. 통신자료 제공 요청. 이게 따로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 변시 때 그 연결지에서 좀 같이 볼게요. 좀 비슷하게 좀 보려고. 요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우리 이제 헌법 시간에도 공부를 했어. 요거 있죠. 이거는 거의 똑같아요. 이 사건은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이건 아닌데. 일단 비교하려고. 압수수색이랑 통신제한 조치라는 건 뭐가 달라요, 여러분? 이 두 개 차이가 뭐예요? 물론 이제 이 질문은 아니라고 했어요. 이 질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미 종료된 걸 열어보는 거죠. 이미 종료가 된 걸 열어보는 거야. 통신제한 조치는 뭐예요? 실시간.
실시간으로 통화하는 걸 듣는다. 그리고 이제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보통 뭐 누구 만나면 옆방 호텔 가가지고 막 듣는단 말이야. 어느 사건에서 많이 그럴까? 여러분, 피의자, 이거를 당하는 사람의 개인격, 기본권을 훨씬 많이 침해하는 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 훨씬 많이 침해하죠. 요건이 훨씬 이게 엄격해요. 이게 이제 뭐 서울고등법 수석부장판서 같은 거 허가를 받거나 대통령이 있는 말이에요. 그만큼 엄격한데 양자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개의 차이가. 우리가 압수수색을 공부를 할 때는 영장이 발부가 되고 영장에 사건과 특정이 되어 있는 것만 가져올 수가 있죠.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만 가져올 수가 있고 이 특정되어 있는 것만 가져가는 것을 감시하려고 뭐가 보장돼요? 참여권이 보장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참여권 위반했던 판례가 요즘 엄청 많이 나오는 거고 근데 통신제한 조치는 쉽게 말하면 이게 대표적인 게 간첩 같은 사건들이에요. 간첩 사건은 혹시 간첩이 있으면 이놈들이 증거를 남겨 안 남겨? 근데 안 남긴다고. 증거를 남길 리가 없어.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듣지 않으면 증거를 모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수사의 신도 아니고 야 지금 쟤가 몇 월 며칠 언제 누구랑 접선할 거야 라는 거 알 수 있어 없어? 몰라요. 그러니까 저 새끼 간첩 같은데? 그럼 뭐야? 한 2개월 정도 허가를 받아가지고 계속 듣는 거야. 계속 들어보는 거야. 그러면 계속 들으면 그 듣다가 뭐예요? 결국 끝내 범죄와 관련성을 못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듣다 보니까 뭐예요? 대부분 범죄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 쭉 들어오다가 드디어 뭐예요?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게 나올 수도 있다고. 그렇게 증거를 모으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또 뭐예요? 범죄와 관련이 없는 것들이 또 나오겠지. 이게 이제 전부 다 뭐야? 수사기관이 이거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수사기관이 이걸 전부 다 취득을 해버려. 특히 이제 요즘은 전화를 안 하죠. 이 감청 다 뭐합니까? 다 인터넷으로 대화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패킷 감청이 뭐예요? 이걸 통으로 땡겨오는 거란 말이야. 통으로 얘의 어떤 전자정보 기록을 다 들고 와버리니까 거기에 뭐예요?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없는 게 훨씬 많다고. 그러니까 이거 너무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위원 들어갔던 거죠. 판례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헌재 결론이 뭐예요? 헌재 결론 뭡니까? 14년도에 나온 판례 결론 뭐예요? 이러한 패킷 감청 허용된다 안 된다? 그래 헷갈립니다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허용은 된다. 불가피하다. 이거 허용 안 하면 잡을 수도 없다. 단 수사기관이 뭐라고? 통비법에 뭐라고 나왔어요? 통비법에 이렇게 왕창 끌어모았으면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들은 이걸 뭐 해야 돼? 증거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기소하는 거 좋다. 대신 뭐 해야 돼? 증거와 관련이 없는 것들은 다 뭐 해라? 다 폐기하라. 폐기하고 이거를 폐기할 수 있는 절차를 보완해라. 이게 이제 헌재의 취지란 말이야. 이거 자체는 허용해 주겠다. 이거 자체는 허용은 해줄 텐데 어쨌든 범죄와 관련된 게 왕창 들어올 거니까 이거 범죄와 관련된 것들은 싹 다 폐기하고 요 기간이 지나면 뭐 해줘라? 통지해줘라. 요 기간 보통 이제 2개월에서 1년까지 할 수 있는데 요 기간 지나면 너를 이렇게 감청했다라는 걸 뭐 하는 거야? 알려줘라, 통지해줘라 라는 것이 이제 기본 취지란 말이에요. 이제 비슷해요. 이건 이제 미음 지문은 리을 지문은 실시간 감청까지는 아니고요.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수사상 필요에 따라서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다만 뭐는 해줘라? 사후에 통지는 해주고 이게 여러분 금융정보랑 조금 달라요. 금융정보는 뭐가 필요해? 수사기관이 금융자료 따오려면 영장 필요해요. 근데 통신자료는 그냥 협조 요청으로 가능하다라는 게 또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통신자료는
굳이 영장까지는 필요 없고 임의수사의 방식으로 요청은 할 수 있고 다만 사후에 통지는 해줘라.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강제 수사에 따른 영장주의까지는 필요 없어요. 임의 수사로서 요청을 해서 받아올 수는 있습니다만, 다만 이렇게 뭐예요? 피의자 인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 사후에 통지는 해줘라라는 것이 이제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보기 좀 더 보고 싶을까요? 57번에 16번까지만 좀 봅시다. 16번까지만 보고 16번에 사경 P가 제보에 따라 갑의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를 단속했고 손님 가장에서 들어갔고 갑과 대화를 녹음을 했고요. P는 갑의 안내에 따라 내실에 들어갔고 유종호가 내실에서 바지를 벗고 올려고 하자 단속을 받기고 현행범 체포를 했다. P는 현행범 체포를 하면서 콘돔 7개 등을 발견을 하고 촬영을 했고요. 장부를 이미 제출받았고 참고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메모지에 적어둔 것이었다.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1번 보시면 수사관은 타인 몰래 녹음하는 거 안 된다? 된다. 수사관도 뭐예요? 대화의 주체잖아. 수사관도 대화의 주체라면은 꼭 뭐 할 필요는 없다. 고지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1번에 갑이 여러분 이거는 그 범위 유발도 안 했어요. 그냥 안 한다고 하는데 시켜줘 이랬으면 범위 유발이죠. 범위 유발인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들은 것 뿐이에요. 따라서 이제 1번 질문에 자신과의 대화 용언을 미치 인식을 못했더라도 경찰 P가 대화의 주체이기 때문에 허용되는 녹음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업소에 손님처럼 가장해서 들어간 경우에도 P는 처음부터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영장을 받거나 사후에 영장이 필요하다가 아니고 이거 수사관이 뭐 한 적이 없어. 강제한 적이 없어요. 강제로 뭘 가져오거나 강제로 뭘 시킨 적이 없습니다. 자유로운 의사로 되어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거 판례가 최신 판례에서 영장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콘돔 등의 증거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는 압수 등 강제 처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위 업소를 수색하고 콘돔을 촬영한 것은 위수종으로서 증거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현재 수사관은 영장은 없어요. 영장은 없는데 압수수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거는 뭐예요? 우리가 사례형을 쓴다면 뭐라고 적어야 돼? 사전 영장주의의 예외. 보통 우리 뭐예요? 먼저 영장을 받고 압수수색을 해야 돼. 근데 사전에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장을 안 받은 예외가 몇 가지가 있죠. 뭐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범죄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뭐 긴급 체포할 때 이 압수수색이 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뭐 합니까? 아까 지금 현행범 체포하고 있습니다. 체포 현장이니까 뭐 할 수 있어? 압수수색 할 수 있고, 수색을 할 때 또 똑같아. 범죄와 관련이 있는 거, 범죄 관련 없는 거, 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관련이 없는 거 보여주면 되고, 들려주면 되고, 범죄 관련이 있는 거는 가져올 수도 있어요. 가져온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사후영장 받으면 돼요. 근데 3번은 콘돔을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사진만 찍었어요. 원래 있던 증거를 강제로 가져왔으면 영장이 필요해요. 원래 있던 증거를 가져왔으면 사후영장을 받아와야 되는데 이거는 원래 있던 증거를 가져온 게 아니라 사진만 찍어왔다. 사진은 경찰이 만든 거죠. 사진은 경찰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판례가 요거는 뭐가 필요 없다. 영장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마 검찰도 수사관도 이거 콘돔 증거가 갖고 그랬나 봐. 해서 증거물을 가져오진 않고 사진만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장 없어도 증거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에 현행범인 체포 현장에서 피의자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218조에 따라 압수할 수는 없고 217조 2항에 의해서 사후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행범인 체포를 당한 위 장부는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증언력이 없다. 압수물 중에서 유일하게 사전, 사후 영장이 필요 없는 게 뭐예요? 이미 제출이죠. 이미 제출은 물론 이제 그런 문제는 있어요. 이미 제출을 가장한 강제 집행이 많기는 많죠. 실무적으로.
근데 어쨌든 임의대출 할 수도 있고요. 임의대출 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임의대출이 맞으면 영장부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체포를 당할 때도 뭐 내가 뒤지기 전에 뭐 미리 잡아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잘못했으면 제가 빨리 협조할 테니까 선처 좀 해주세요라고 협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현장에서 임의대출 가능하고요, 지출 가능하고 임의대출을 했으면 영장 필요 없습니다. 사원도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문제는 잘 만들어 놓고 답이 너무 쉬워요. 답이. 이 장부는 그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가 있다. 사실 여러분 원래 판례는 뭐예요? 성매매 장부가 담긴 메모리 카드죠. 메모리 카드. 여러분 그거 잠깐 이거 해볼까? 보통 성매매 업장이 단속이 되면 사장이 잡혀요, 실장이 잡혀요? 보통 실장이 잡히죠. 그래서 그 실장을 잡아간 다음에 수사기관이 물어봐. 야, 너 대가리 누구야? 근데 실장이 제가 대표예요. 사장 따로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실제 사장이 도망갈 시간을 벌였다. 범인 도피죄 대여 안 돼요? 대여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처음부터 준비했다. 처음부터 야, 네가 걸리면 네가 뒤집었으면 내가 뒤봐줄게. 제가 증거도 만들어 놓고 이럴 때는 범인 도피가 된다. 이게 하나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수사기 항상 현장을 덮칠 때 항상 경찰이 장부를 잡아요. 장부를. 장부 속에 몇 월 며칠 언제 성매매에서 쫙 나와 있거든. 그러면 사실 여러분 이 성매매 수사가요. 제일 먼저 실장들을 수사를 하고요. 그 장부에 기재해서 성매매 여성을 수사를 하고 그다음 손님을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하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제 왜 인터넷 같은 데에 막 그런 거 있어요. 성매매 현장을 들키지 않았던 이상 경찰 조사가 와도 성매매를 했던 사람은 끝까지 부인해라. 끝까지 부인하면 뭐가 없다. 증거가 없다. 그러면 이제 돌이 없다. 뭐 이런 얘기 좀 있거든요. 맞는 얘기 틀린 얘기예요. 반은 맞을 수도 있고 반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로 이런 장부도 없거나 내 눈에 성매매 여성이 외국 사람이어가지고 이미 추국해버렸어. 이런 경우에는 정말 운 좋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아까 말했지만 성매매 여성 조사 마쳤고 장부 다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얘를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불러가지고 조사하는데 처음엔 다 안 보여줘요. 경찰 다 안 보여주고 언제 뭐 했죠? 이제 뭐 했죠?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고받은 문자 내역 다 보여주고 장부 다 보여주고 하도 안 되면 피해 상대에서 불러가지고 대지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개인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개인이. 보통 성매매 초범이 기소에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벌금 나오거든요. 그럼 상관 생기는 건데 어쨌든 이 장부가 되게 중요한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 따져봐. 이거 전문 증거가 아니에요? 성매매 장부. 실장이 몇 월 며칠 언제 손님이랑 단행한 기록한 장부. 전문 증거야 아니야. 실장이도 저걸 판사가 봤어 못 봤어? 못 봤잖아. 다 전문 증거예요. 따지면 몇 조로 가야 돼요? 그렇지. 수사 과정에 쓴 거야? 아니지. 수사 과정은 313조야. 수사 과정이 한 313조야. 그러니까 313조에 따라서 이걸 작성한 누가? 실장이 나와서 내가 쓴 대로 되어 있네요. 라고 인정을 해야 증거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래버리면 실장 다 뭐라 그러겠어? 뭐 장난친 거예요. 뭐 좀 아닌 것 같은데? 증거가 안 돼버리면 솔직히 성매매 단속하기 진짜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솔직히 이건 뭘로 봤어요 그냥. 이거 전문 증거기는 한데 315조에 따라 가지고 그 통상적으로 업무상 작성된 문서. 근데 여러분 사실 여기 315조 이후에 영업상 필요로 작성된 통상 문서는 보통 어떤 걸 말해요? 항해일지나 금전 출납부나 회계장부 같은 걸 말해요. 그거는 개인의 생각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 그냥 돈이 들어오고 나갔다. 오늘 몇 월 며칠에 항해 어디까지 출항했다. 그러니까 일정한 사실만 기록하기 때문에 허위가 들어갈 여지가 거의 없단 말이야. 근데 이제 성매매 장부도 그렇게 볼 건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판례는 타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증거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 증거로서 증거가 된다라는 거 판례이기 때문에 뭐 이건 좀 쉬운 지문이 나온 것도 출제가 쉽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요. 여기까지 보시고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대인적 수사 들어가서 합시다. 10분만 쉬었다가 볼게요.